혹시 가장 가까워야 할 배우자에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결혼 생활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제 신용카드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제게 카드를 집어 던지며 한마디를 뱉었고 그 말은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당신, 내 돈 없이 한번 살아봐. 그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라 감정과 돈 모든 것을 통제당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웠고 자립하게 만들었고 그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되갚아주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거나 가정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을 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늘 가던 동네 마트 계산대 앞에 서서 저녁거리를 몇 개 담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계산원 아주머니는 늘 그랬듯 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화면에는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계산원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죠. 등줄기를 타고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분명히 한도가 남아 있었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저는 옆으로 비켜서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믿고 싶지 않은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본카드는 이용이 정지되었으며 한도가 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가슴을 내리친 듯한 충격에 저는 남편 준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가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내가 정지시켰어. 당신 함부로 돈 못 쓰게.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함부로 썼다고 그래요? 무슨 일 있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준혁 씨는 마치 남 얘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야. 돈은 내가 관리해.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마트 한가운데에 서서 계산대에 도로 내려놓은 장바구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따귀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함부로 쓴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며 그저 평화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오늘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순식간에 돈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시더니 불편한 기색으로 바로 물으셨죠. 마트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 준혁이한테 들었다. 내 카드 정지됐다며? 목소리가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가볍게 꾸짖는 듯한 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벼움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네, 어머님. 준혁 씨가 정지시킨 줄 몰랐어요. 장 좀 보려다가 못 봤네요. 어머님은 부채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자가 돈 관리하면 피곤하기만 하지. 남자가 알아서 하게도. 넌 애나 잘 키우고 집안 살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악이 없어 보이는 그 말씀이 사실은 제가 번 돈에 손댈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준혁 씨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직행했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서랍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쓸모없을 거야. 당신 내 돈 없이 사는 법이나 배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모진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무언가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권을 빼앗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카드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서러움과 무시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준혁 씨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돌아서 버렸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결혼 생활에 저를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처럼요. 요란하지도 산산조각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툭 하고 끊어졌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지호 옆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와 함께 살아온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여기던 그의 방식. 제가 의견을 내려고 하면 내가 말하면 그냥 들어라며 막아서던 순간들. 저는 그것이 그의 성격이고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것이 통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돈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이 집에서 더 이상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낡은 옷가지들과 제가 푼돈을 모아 샀던 작은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일 그가 더 숨통을 조여온다면 나는 나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쓸모없어진 카드는 제 주머니 속에서 경고의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아내로서 존중받을 권리까지도요. 카드가 정지된 날부터 저는 사랑받는 것과 시혜를 받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나를 가족으로 여기고 필요하면 묻고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마치 내가 얹혀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눈치를 주는 것이었죠.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식탁에는 반찬이 가득 차려지고 그릇들은 여전히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제가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 씨의 형님,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집에 들르셨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아주버님은 가끔 병원 진료차 서울에 올라오셨고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들르셨죠. 준혁 씨는 형님 대접은 해야 한다며 음식을 좀 더 사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묵묵히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도마 소리, 기름 끓는 소리가 사람 목소리보다 더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채소를 썰면서도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를 던지며 준혁 씨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당신, 내 돈 없이 한번 살아봐. 지난 몇 년간 그가 말하던 내가 벌어 치즈와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언제든 저를 위협할 수 있는 채찍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낡은 나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상석에 앉으셨고 왼쪽에는 아주버님이, 오른쪽에는 준혁 씨가 앉았습니다. 저와 아들 지호는 남은 자리에 앉았죠. 그날 저녁상도 평범했습니다. 김치찌개, 돼지갈비찜, 그리고 시금치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죠. 뜨거운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저는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물가나 동네 사람들 이야기로 시작되던 대화는 어찌된 일인지 결국 돈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이 수저를 놓으며 아주버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버님도 보세요. 요즘 여자애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막내 며느리는 카드를 너무 긁어대서요. 준혁이가 카드를 정지시켜서 그나마 좀 씀씀이를 줄이게 했지 뭐예요. 잘한 일이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누구도 제게 한마디 묻지 않았고 제가 정말 낭비가 심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밥상머리에서 나쁜 예시가 되어버렸죠. 아주버님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재수씨. 여자가 카드 들고 다니고 계좌에 돈 좀 있으면 못 써요. 남편 돈 쓰는 거면 조용히나 있지. 말 많으면 피곤해.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제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일하고 저도 이 집에 보탰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 눈에 제가 버는 돈은 항상 부수적인 것이고 준혁 씨의 돈만이 주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혁 씨는 아주버님 그릇에 갈비 한 점을 덜어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 카드 정지시켰어요, 형님. 좀 덜 쓰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저 혼자 버는 것만으로도 빠듯한데 아내가 자꾸 돈을 축내면 피곤하잖아요.
축낸다는 말에 저는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제가 쓴 돈의 대부분은 아들과 이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끔 제 옷이나 신발을 살 때도 할인 기간만 기다렸다가 한참을 고민하고 나서야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이제 남편의 입에서 저는 돈만 축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자가 돈을 쥐고 있으면 못된 버릇만 들어. 남자가 쥐고 있어야 책임감도 생기는 법이지. 여자 손에 돈이 많으면 딴 생각하기 쉬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딴 생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돈이 많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지면서 괜한 일이 생기는 법이란다. 내 말 들어. 준혁이가 다 알아서 하게 두는 게 내 속도 편할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생각에는 돈 있는 여자는 타락하기 쉽고 돈 없는 여자는 착한 여자였던 겁니다. 준혁 씨가 저를 돌아보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인 투로 말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당신 마음대로 사지 말고, 그리고 사기 전에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서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결제해 줄게. 내 돈 쓰는 거니까 확실히 해야지. 제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일해서 번 돈은 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이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전부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게 편해. 남편 돈이 아내 돈이고 아내 공이 남편 공이지. 뭘 쓰든 나한테 먼저 보여줘. 구분할 필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돈이 아내 돈, 아내 공이 남편 공. 듣기에는 아름다운 말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저를 묶는 족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것은 돈이고 제 것은 노동인데 돈은 그가 관리하고 노동은 제가 하는 셈이었죠. 결국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저녁 식사는 제게는 앞으로 제 삶과 관련된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음을 선포하는 가족회의나 다름없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준혁 씨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평소와 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휴대폰 줘봐. 당신 요즘 계좌 이체한 내역 좀 봐야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밥 먹는 중이에요? 그가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뭐 쐐기는 거라도 있으니 못 보여주는 거겠지. 집안 돈 쓴 거니까 내가 알 권리가 있어. 일이네. 순식간에 식탁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버티는지 아닌지 지켜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주버님은 나무를 집으며 반 농담조로 말했죠. 재수씨, 남편 돈 쓰는 거면 남편이 확인하게 둬. 남편 돈 안 쓰고 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식탁에 있던 모두가 웃었지만 저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휴대폰을 건넨다면 저는 숙제를 검사받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준혁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휴대폰은 제 거예요. 떼끼는 건 없지만 이렇게 검사받는 건 싫어요. 특히 식사 자리에서는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쳐다봤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 돈 쓰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돈은 당신 개인 돈이 아니라 우리 집 돈이에요. 저도 일하고 보태서요. 저는 그저 존중받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제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말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냈기 때문이죠. 어머님이 수저를 식탁에 세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집은 예전부터 돈 문제는 남자가 결정했어. 여자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이제 어른들 앞에서 남편한테 대들어? 저는 어머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들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저 이 집에서 외부인처럼 취급받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준혁 씨에게 조금만 더 존중받고 싶어요. 아주버님은 혀를 차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 돈을 더 많이 버는 남자가 발언권이 있는 법이야. 며느리가 너무 의견이 세면 살기 힘들어져.
재수 씨. 그 말은 침묵이라는 이름의 관뚜껑에 못을 하나 더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가슴을 짓누르는 말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야단 맞아서가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아무도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길 잃은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모두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고 저 혼자 그릇을 치웠습니다. 차가운 설거지물이 미끄러운 손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그들을 위해 수많은 밥을 지었고 수많은 옷을 빨았고 수없이 집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내 돈이라는 그 몇 글자 때문에 제가 한 모든 것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 옆에 누워서 저는 제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숯불처럼 작은 바람만 불면 활활 타오를 것 같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 침묵한다면 내일 그는 내 휴대폰을 검사할 것이고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산 물건 하나하나를 검사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자기가 먹여 살리게 하겠다고 하겠지. 그때가 되면 이 집에서 나는 내 그림자 말고 무엇이 남을까?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요. 만약 제가 스스로 제 목소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저를 위해 지켜주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간 이어진 제 침묵은 준혁 씨에게 제가 다시 예전처럼 순종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게 만든 모양입니다. 그는 여전히 출근했고 태연한 얼굴로 퇴근했으며 습관처럼 돈 문제에 대해 훈계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모, 오늘 오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모님은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죠. 그래, 시간 되면 오렴. 나도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내 시어머니한테 대충 얘기 들었는데 마음이 안 좋더구나. 저는 이모님 댁으로 가지 않고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뵙자고 했습니다. 그 카페는 조용한 골목에 있었고 몇 개의 나무 테이블과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집도, 시장도, 관공서나 병원도 아닌 곳에 앉을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이모님은 수수한 일상복 차림으로 먼저 와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의자를 당기며 말씀하셨죠.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네가 나를 카페로 불렀을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니겠지. 저는 멋쩍게 웃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카드가 정지된 일, 내 돈 없이 살아보라는 말을 들은 일, 밥상머리에서 휴대폰을 검사당할 뻔한 일까지 말을 할수록 목이 메었습니다. 이모님은 한참 동안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시더니 아이스라떼를 저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예전에 내 시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여자가 자기 일이 없으면 대접받기 힘들다고. 어쩌다 그 말을 잊으셨는지 모르겠구나. 이모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민서야.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내버려 두는 건 다른 문제야. 내 자신은 네가 챙겨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사랑해주기만 기다리고 있겠니. 저는 턱을 괴고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사실 다시 일해볼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겁이 나요. 나이도 있고 손도 느리고 사람들이 제 가정사에 대해 물어볼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때 저보다 몇 살 어린 이모의 딸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벌써 와 있었네? 이모가 중요한 일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수진이는 활기찬 목소리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언니, 드디어 그 생각한 거야? 내가 아는 북카페 사장님이 있는데 거기서 일손이 부족하대. 언니 기억나? 무거운 일도 아니고 꼼꼼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언니한테 소개해줄까 했는데 언니가 싫어할까봐 말 못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나 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젊은 애들 따라가기도 힘들 거고 준혁 씨가 또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수진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그 사람은 이미 언니 지갑 속 카드까지 통제하고 있잖아. 나중에는 언니 숨 쉬는 것까지 통제하면 어떡할 거야?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더 짓밟힐 뿐이야.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마치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마음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모님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꼭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 그저 네가 설 자리를 만들고 일을 하고 네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스스로 일부라도 책임질 수 있게 되면 네 자신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저는 이모와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니라 제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복잡한 머리를 식혔습니다. 작은 골목길, 아이들이 공을 차는 소리, 길모퉁이에서 들려오는 빵집의 고소한 냄새,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뭘까? 힘든 것이 두려운 걸까? 아니면 의존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나를 잃는 것이 두려운 걸까? 그날 밤 아들 옆에 누워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나는 일자리를 구하러 갈 거야. 준혁 씨가 뭐라고 하든 어머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든 나 자신을 위해 한번 도전해봐야 한다고. 그날 아침 김 사장님의 북카페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제 귀에도 들릴 만큼 세차게 뛰었습니다. 작은 간판이 조용히 걸려 있고 깨끗한 유리문 너머로 새책 냄새와 커피 향이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진이가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들어가, 언니. 내가 있잖아. 걱정 마. 저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제까지 두려워만 할 순 없잖아.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김 사장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작지만 단아한 분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소개를 듣고는 온화하게 웃으셨죠. 편하게 생각해요, 민서 씨.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테니 천천히 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요. 민서 씨라는 호칭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누구 아내, 지호 엄마가 아닌 평범한 한 사람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첫날, 수진이는 제게 간단한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테이블 닦기, 손님들이 읽은 책 제자리에 꽂기, 기본적인 음료 메뉴 외우기, 드립 커피, 자몽 에이드, 아이스 라떼. 듣기에는 간단했지만 제 손은 혹시나 쏟거나 손님을 기다리게 할까봐 떨렸습니다. 한 번은 중년의 손님 테이블 옆을 지나가다 의자 다리에 살짝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쟁반 위 자몽에이드가 심하게 흔들렸죠. 저는 깜짝 놀라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손님은 너그럽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처음 일하시나 봐요? 천천히 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낯선 사람의 천천히 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라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조금만 서툴러도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는데 몇 시간이 지나자 저는 책장 위치를 외우기 시작했고 손님에게 조용한 소설을 찾으세요. 아니면 자기계 발서를 찾으세요. 라고 물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저는 마치 낡은 껍질을 벗고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이 끝날 무렵 김 사장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았어요. 이건 오늘 수습 일당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민서 씨가 번 돈이에요. 사장님이 접어서 건네주신 몇 장의 지폐에 저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번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호를 위해 소시지빵 하나와 두유 한 팩을 샀습니다. 돈을 세어보니 아직 조금 남아 있었죠. 저는 그 돈을 지갑의 작은 칸, 늘 비어있던 그곳에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혁 씨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무심하게 물었죠. 일하고 오는 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김 사장님 가게에서 일했는데 괜찮았어요.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재미로 하는 거면 몰라도 그런 데서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이 집 생활비는 여전히 내가 다 내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뱉은 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며 입을 다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후 준혁 씨가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잊지 마. 일한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지 말고. 어쨌든 이 집은 내 돈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갑을 꺼냈습니다. 처음 받은 제 월급이 손안에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은 구겨졌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지폐들을 마치 방금 되찾은 자존감의 일부인 것처럼 꽉 쥐었습니다.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위한 자리가 없는 곳의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몇 분 더 누워있다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낸다면 나는 언제까지 그림자처럼 살아야 할까? 저는 일어나 옷장을 열고 조용히 옷 몇 벌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와 지호가 갈아입을 정도였죠. 옷을 하나씩 갤 때마다 얹혀 산다는 말을 듣고 한 푼 한 푼 통제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호가 눈을 비비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어디가?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야, 옷 갈아입어. 이모 댁에 며칠 놀러 가서 기분 전환 좀 하자. 아들에게는 가볍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준혁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모 댁에 며칠 가 있으려고요.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신문하는 듯한 말투였죠. 어딜 가든 똑바로 말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 무슨 쇼를 하려는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너무 지쳤어요. 이모 댁에서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 그뿐이에요. 부엌에서 소리를 들으신 어머님이 행주를 든 채로 나오셨습니다. 세상에, 부부 사이에 좀 다뒀다고 이렇게 일을 크게 벌여? 이 집에서 누가 널 굶기기라도 했니? 뭐가 부족해서 집을 나가. 여자가 집 나가면 자기만 손해야 알겠니?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주눅이 들어 제 자신을 탓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계속 여기 있으면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며칠만 있다 올게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며 요즘 여자들은 가르치기 힘들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지호에게 가방을 매라고 한 뒤 아들의 손을 잡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준혁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면 다시 돌아올 생각 마. 붙잡지 않은 날 원망하지 말고. 당신이 선택한 거야.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애초에 당신이 진심으로 날 붙잡으려고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지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철문을 나서자 낯선 땅을 걷는 것처럼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 앞 골목은 그대로였고 가로수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차 소리도 여전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제 발걸음마다 집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되묻지 않았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지호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가는 거야?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가는 거야. 엄마랑 지호랑 힘내자. 그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아침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익숙한 먼지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가벼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모님이 문을 열고 가방을 든 저와 지호를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겨우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그리고는 제가 세상 속에서 사라져 버릴까봐 두렵다는 듯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따뜻한 밥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너무나 익숙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모님 댁은 여전히 작지만 정갈했습니다. 낡은 나무 식탁,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그리고 구석에는 국화 화분이 놓인 작은 제사상.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 감시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집안에서 수진이가 나오더니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 왜 전화 안 했어? 마중 나갔을 텐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거기 조금만 더 있었으면 못 나올 것 같았어. 지호가 제 등 뒤에 숨자 수진이는 몸을 숙여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호야, 이모랑 같이 가자. 이따가 이모가 붕어빵 사줄게.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이의 손을 잡았지만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모님은 저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서 숨 좀 돌리고 천천히 말해. 아무도 안 쫓아와. 그 익숙한 의자에 앉고 나서야 저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어왔죠. 한참 후에야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마트에서 카드가 정지된 순간부터 내 돈 없이 한번 살아봐라는 말을 들었던 일, 그리고 오늘 아침 집을 나온 일까지. 이모님은 조용히 들어주시며 때때로 제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볍게 잡아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이모님은 천천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남자가 돈을 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 여자가 자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돈이 없으면 남에게 무시당하기 쉬운 법이라고. 잊지 마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저는 그저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참으면 집안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더 무시당하더라고요. 이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는 건 맞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참는 건 틀린 거야. 세상에서 내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지 남을 위해 무언가를 지키는 걸 논할 수 있는 거란다.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두고 감히 이름 붙이지 못했던 말을 누군가 대신해 준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 수진이는 지호를 데리고 베란다 화분 앞으로 갔습니다. 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지호야, 여기 봐. 이모가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줄게. 우리 지호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라고.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나 여기서 오래 있어도 돼. 수진이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만 허락하면 되지. 여기는 밥도 있고 너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걱정 마. 어렴풋이 들려오는 그 대화에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시댁을 나온 제 아들에게 기댈 곳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모님은 음식을 몇 가지 더 만들어 작은 식탁에 차려주셨습니다. 새우를 넣은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그리고 오이 무침. 이모님은 제게 의자를 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어라. 먹고 기운 차려. 여기 왔으니 이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해하지 말고. 저는 밥그릇을 들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같은 밥상인데도 반찬은 가득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없었던 시댁의 밥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제가 얼마를 썼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남편 돈에 기생하는 사람처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수진이는 창가 작은 방에 저와 지호를 위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얇은 요와 낡았지만 깨끗하고 햇볕 냄새가 나는 이불. 지호는 베개를 안고 눕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을 겁니다. 이모님은 문가에 서서 어깨를 기댄 채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 들어라.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를 무시하는 남편 하나 때문에 내 인생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 강해져야 해. 이모랑 애들이 도와줄 테니 네가 일어서려고만 하면 돼.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모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요, 이모. 저는 그 사람 돈에 의지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이제 와서 혼자 모든 걸 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모님은 방으로 들어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듯 어깨를 주물러 주셨습니다. 너 예전에는 아내 역할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잖아. 그런데도 배웠지. 지금 내 인생을 다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물론 어렵지. 하지만 못할 건 없어. 중요한 건 네가 하고자 하는 의지야. 그 말은 제 안에 차갑게 식어버린 곳에 따뜻한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지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이모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당장 강해지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실컷 울고 피곤하면 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해. 더 이상 남들이 함부로 말하게 내버려 두지 마. 그날 밤 불이 꺼지고 저는 지호 옆에 누웠습니다. 아들은 뒤척이며 제 품으로 파고들어 규칙적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차 소리, 집 뒤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제게는 너무나 다른 밤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니? 남편의 마음에 들게, 시댁 식구들 마음에 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 내 모습을 봤을 때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사는 것. 저는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살아야 해. 아직 힘이 있고 벗어날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붙잡아야 해. 그 생각이 잠이 들 때까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기다리는 여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아침 북카페의 유리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풍경 소리가 댕그랑 울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첫날의 소심함은 사라지고 마치 내딛는 걸음마다 단단한 땅을 밟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북카페는 여전했습니다. 책장들은 나란히 정돈되어 있고 안쪽 구석에는 음료를 만드는 카운터가, 앞쪽에는 손님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갓 내린 커피향과 종이 냄새가 섞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막 떠나온 그 집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았죠. 김 사장님은 카운터를 닫고 있다가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민서 씨, 일찍 왔네요. 좋아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미리 정리 좀 해두죠. 저는 네라고 대답하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스스로도 제법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책 종류별 위치를 외웠습니다. 어느 책장이 소설이고 어느 곳이 아동도서이며 어느 쪽이 자기계발서인지 알았습니다. 손님이 물으면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않고 안내할 수 있었죠. 네, 손님. 이쪽 줄 한번 보세요. 읽기 편한 책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컵을 들 때 손이 떨리고 깨뜨릴까봐 두려웠지만 오늘은 손놀림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입맛에 맞는 라떼를 만들 줄도 알게 되었고 나이 드신 손님을 위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드리며 드셔보시고 싱거우시면 더 진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덧붙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김 사장님은 한참 저를 지켜보시더니 부르셨습니다. 민서 씨, 이리 와봐요. 저는 제가 무언가 실수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웃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죠. 잘하고 있어요. 꾸준히 배우려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계속 이렇게만 해줘요. 나중에는 더 중요한 일도 맡기고 월급도 올려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누군가 불을 켠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괜찮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낯설지만 중독성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 쪽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언니. 완전 전문 직원 같은데? 수진이는 들어와서 제게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 아침에 지호 챙겨주느라 언니는 굶었을 거 아냐. 저는 웃었습니다. 다 안 해. 수진이는 의자에 앉아 턱을 괴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내가 말했지. 언니는 할 수 있다고. 예전에는 그냥 착한 아내라는 역할에 갇혀서 언니 자신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잊고 있었던 거야. 이제 봐.
손님들이랑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아무도 언니를 비웃지 않잖아.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제게는 거울처럼 제 자신을 비춰주는 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저를 가장 무시했던 사람은 남편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엌과 시장만 맴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저도 배우고 일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책장을 다시 한번 닫고 책 표지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립하는 여성에 대한 책도 있었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 대한 책도 있었습니다. 저와 놀랍도록 비슷한 이야기들도 있었죠. 저는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는 나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없다. 저는 순간 침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 말을 믿게 된 걸까? 퇴근 후 저는 버스를 타고 이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님은 시장에 일이 있으셨고 수진이는 지호를 데리고 학원에 가서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가지를 정리하고 이모님을 도와 저녁 준비를 할 채비를 했습니다. 월급은 아직 적었지만 한 푼 한 푼이 제 손으로 번 돈이라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준혁 씨라는 이름이 뜨자 가슴이 철렁했지만 며칠 전처럼 공포에 질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 더 울리게 내버려둔 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편에서 준혁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한 명령조였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모 댁이에요.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쉬어. 무슨 일 하길래 나한테 말도 안 해?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허둥지둥 설명하고 사과하며 온갖 약속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 머릿속에는 북카페 카운터에 서서 손님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김 사장님에게 칭찬을 듣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크지는 않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부양하기 위해 일해요. 전화기 저편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떨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시원했지만 제 마음은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준혁 씨가 북카페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 좀 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는 길지 않았지만 그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카페는 작고 조금 낡았으며 나무 테이블과 의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몇 분 일찍 도착해 창가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준혁 씨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의 익숙한 걸음걸이를 알아챘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조급하고 화가 나 있는 걸음걸이. 그는 제 앞에 앉자마자 안부 한마디 없이 바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일하는 것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 집이 뭐 장난 같아? 저는 앞에 놓인 물컵에 빨대를 돌렸습니다.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는 거예요. 저와 지호를 책임질 만큼은요. 그 말에 준혁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한 손을 테이블에 짚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압박하듯 말했습니다. 책임? 당신이 뭘 책임져? 거기서 얼마나 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월급이 얼마인데? 몇 시까지 일하고? 누가 당신 감시하는데?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통제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익숙하게 보았던 그가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려 할 때마다 짓던 바로 그 눈빛.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 일해요. 저는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준혁 씨는 테이블을 가볍게 쳤지만 옆 테이블 사람이 돌아볼 만큼은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푼돈 좀 번다고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은 내 아내야. 어디서 뭘 하든 얼마를 벌든 내가 전부 알아야 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하던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한 남자를 관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자신을 책임질 수 있으니 더 이상 당신의 감시는 필요 없어요. 준혁 씨는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단하네. 일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뻣뻣해졌어? 이 집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잊었어?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당신 돈을 쓰지 않아요. 준혁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가 기대했던 익숙한 시나리오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똑똑히 들어. 준혁 씨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버는 돈도 이 집 돈이야. 함부로 행동하지 마. 지난 몇 년간 저는 이보다 더 심한 말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상하게도 이 말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마치 제 안에 누군가가 일어나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에요. 준혁 씨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즉각적인 분노가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이 섞인 표정. 마치 늘 가만히 있던 물건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억눌린 분노로 손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어섰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등 뒤에서 의자가 세게 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가 벌떡 일어나려다 멈칫한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됐다. 그날 저녁 북카페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 위에 풍경이 작게 한번 울리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카운터를 닫고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책들을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고요함이었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준혁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벨소리가 더 울리게 내버려둔 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기쁘지도 화나지도 않은 평범한 톤이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준혁 씨가 인사도 없이 바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아직도 일해? 누구랑? 저는 의자에 앉아 앞쪽 책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게예요.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요. 무슨 일이에요? 준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편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보아 길가에 있는 듯 했습니다. 어디서 지내는 거야? 그 이모라는 사람 집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모 댁이에요. 왜요? 준혁 씨는 평소 제게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지호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로는요. 예전에는 그의 작은 헛기침 소리에도 저는 알아서 설명하고 내내하며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아야지. 내 아내와 자식이 어디 있는지 남편은 알아야 할 거 아냐.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논쟁하지 않고 그냥 음하고 넘겼습니다. 저편에서 준혁 씨가 심호흡을 하더니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전화한 건 다른 일 때문이야.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보통 그는 용건만 말하고 끊었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낮춘 적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겼어. 준혁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을 파기해서 돈이 묶였는데 당장 지급해야 할 돈은 날짜가 코앞이라서 지금 급하게 자금을 좀 돌려야 해. 저는 끼어들지 않고 그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바닥을 비추는 노란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준혁 씨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저는 알아서 걱정하고 함께 짊어질 방법을 찾았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모아둔 돈을 전부 내놓고 심지어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예물을 몰래 팔아
그가 어려운 시기를 넘기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급해서 그래. 준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당신 여윳돈 좀 있어? 이번만 잠시 빌려주면 해결되는 대로 바로 갚을게.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제가 마치 그가 밖에서 마음껏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안심시켜주는 비상금 창고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많이는 아니고 한 몇천만 원 정도. 자금 회전만 시키면 돼. 당신 가게에서 일한 지도 몇 달 됐으니까 모아둔 돈 좀 있지 않아?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를 위한 웃음인지 예전에 제 자신을 위한 웃음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게 당신이 부르면 내어줄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준혁 씨는 약간 화를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돕지 않으면 누굴 도와? 예전에는 내가 다 짊어졌잖아. 이제 내가 힘드니까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다 짊어졌다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가 생활비를 주며 내가 이 집을 먹여 살린다고 말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신용카드가 긁히지 않았을 때, 그가 차갑게 내 돈이니까 내가 정지시키고 싶을 때 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순간도요. 저는 그 기억들을 삼켜 마음속에 가라앉혔습니다. 예전처럼 눈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김 사장님이 걸레를 들고 나오시다가 제가 여전히 전화를 붙들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셨습니다. 사장님은 많이 묻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심호흡하고 천천히 해. 급하면 실수하기 쉬우니까. 저는 사장님께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준혁 씨에게 집중했습니다. 당신, 제 카드 정지시켰을 때 기억나요? 제게 당신 돈 없이 살아보라고 했잖아요.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 이제 저 그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제 돈으로 당신이 망가뜨린 곳을 메우지도 않을 거예요. 준혁 씨는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힘들 때 돕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 부부 사이에 그렇게 계산적이야? 저는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가 던진 쓸모없는 카드를 쥐었을 때 떨렸던 바로 그 손. 이제는 같은 손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대신 더 단단한 무언가를 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도왔어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당신 돈 없이 살아보라고 했을 때 사실 당신은 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제 마음속 낡은 문을 닫는 것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비상금 지갑이 아니에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 남았습니다. 준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기대했던 시나리오와 다른 말을 들었을 때 굳어지는 그의 얼굴과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음속에는 통쾌함이나 시원함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북카페에는 노란 조명과 종이 냄새, 그리고 조용한 빗자루질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끝났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북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겁지 않았고 건너편 지붕 위로 옅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새 책들을 테이블에 진열했습니다. 손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비상금 지갑이 아니에요. 그 말을 뱉고 나서야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혁 씨에게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에게요. 처음으로 저는 제게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제가 아동도서 코너를 정리하고 있을 때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사장님 좀 도와드리려고. 이모가 시간 나면 여기 와서 좀 거들라고 하셨어.
저도 따라 웃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잘 왔어. 이따 사장님 오시면 우리 둘 다 일 시키실걸. 몇 마디 나누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저는 준혁 씨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삶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책을 사러 온 사람, 음료를 시키고 노트북을 펴는 사람,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와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일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카운터 뒤에서 영수증을 끊어주고 있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 안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저는 멈칫했습니다. 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오랫동안 빗질을 하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죠.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쳤다면 한참을 보고 나서야 알아봤을 겁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와 가게를 훑어보더니 제가 서 있는 곳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잠깐 시간 돼?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평소의 단호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힐끗 보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뒤에 서 있던 수진이는 제 표정이 변한 것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빨리 다녀와. 카운터는 내가 볼게. 무슨 일 있으면 밖에서 얘기하고 들어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어둔 뒤 가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햇볕은 더 강해졌지만 인도 위로 부는 바람은 아직 시원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둥 옆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가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이었지만 그 시선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제 남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져가는 한 사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살이 빠졌네.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거 많이 힘들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준혁 씨는 침을 삼키고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몇 걸음 더 멀리 끌고 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사 사정이 정말 안 좋아. 저는 그가 스스로 말하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새 프로젝트에 투자했는데 잘 될 줄 알았어. 준혁 씨는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빠지고 은행에서는 압박하고 납품업체들도 독촉하고 몇 달 동안 미친 듯이 뛰어다녔는데 해결이 안 돼. 그는 말을 멈추고 몇 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당신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 길이 없어. 몇 년 전에 저였다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필요해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요 라고 서둘러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악하거나 통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늘어놓는 숫자들 사이에 항상 저를 위한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던 바로 그 빈자리.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금 회전을 위해 추가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야. 그런데 준혁 씨가 다시 머뭇거렸습니다. 내 이름만으로는 한도가 너무 낮아. 은행에서 이것저것 많이 따지더라고. 만약 당신이 공동 명의로 서류에 서명해주면 승인받기가 훨씬 쉬워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류나 은행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동 명의로 서명해주면 마치 택배 상자 하나에 서명하는 것처럼 가볍게 말하는 그 방식. 제가 뭘 하길 원해요?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잖아. 준혁 씨가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것에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랑 같이 이름만 올려달라는 거야. 부부는 하나라는데 내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수많은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테이블 위로 던져진 신용카드. 내 돈 없이 한번 살아봐라고 말하던 그의 경멸적인 눈빛. 제 뜻대로 계좌 이체를 하지 않았다고 전화로 소리치던 그의 모습. 그리고 여자가 돈을 쥐면 못된 버릇만 들어라고 말하던 어머님의 눈빛.
그때도 나는 당신 아내였어요. 하지만 당신 눈에 나는 그저 당신 돈을 쓰는 사람. 허락을 구하고, 보고하고, 당신이 허락해 주길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었죠. 이제 그가 궁지에 몰리자 아내라는 단어는 갑자기 저를 그의 위험에 묶어두는 족쇄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수진이는 책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눈은 계속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달려나와 도와주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예전에 시댁 식구들과 마주해야 했던 순간들처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은 참 쉽게 하네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름만 올리는 거라고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름 올린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준혁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언제 당신이랑 지호 해롭게 한 적 있어? 날 못 믿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었죠. 모든 걸 당신에게 맡길 만큼 믿었어요. 그 대가로 뭘 얻었는지 기억해요? 준혁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카드 정지시킨 건 내가 화가 나서 실수한 거야. 지금 내가 여기 서서 당신한테 부탁하고 있잖아. 내 자존심도 내려놨다는 거 안 보여? 나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면 당신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준혁 씨는 저와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고 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를 구하기 위해 공동 명의로 서명하는 순간 눈앞의 구덩이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들까지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힘든 거 기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은 당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예요. 저는 이미 당신 집을 떠났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기 위해 제 아이를 제 힘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전혀 관여할 권리가 없었던 결정들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럼 날 버리겠다는 거야? 준혁 씨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지호에 대한 책임은 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단 한마디도 동의한 적 없는 결정들로 인해 생긴 빚에 대해서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을 거예요. 준혁 씨는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몇 마디 달래면 금방 마음이 약해지던 예전의 아내 모습만 남아있었을 겁니다. 가게 문 위에 풍경이 울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안을 훑어보았고 수진이가 손님을 맞으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니, 손님이 책 찾으시는데. 저는 준혁 씨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당신 빚과 관련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점심, 저는 북카페 뒤편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사다 준 제육덮밥을 앞에 두고 있었죠. 언니, 힘내서 싸우려면 잘 먹어야 해라며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천장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돌고 밖에서는 아이들 책 읽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섞여 들어와 기분 좋은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막 첫 숟갈을 뜨려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와 함께 준혁 씨가 자주 거래하던 은행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머릿속에는 그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니까 대출 서류에 같이 이름 올려줘야 해.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손을 닦은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젊은 여성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실례지만 올리오 씨 본인 맞으신가요? 그녀는 제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대답하며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저는 XX은행 고객 지원팀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남편이신 김준혁 씨 관련 서류를 처리 중인데요. 잠시 몇 분 정도 통화 괜찮으실까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김준혁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서류 중에 가족관계 확인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내분이신 고객님 정보와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료를 재확인하는 단계에 있어서요. 혹시 고객님께서 김준혁 씨의 대출에 공동 명의로 참여하시거나 보증을 서시는데 동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한 글자 한 글자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김준혁 씨 서류에 제가 공동 채무자라거나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나요? 저편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현재 서류에는 고객님 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고객님의 서명이나 공동 채무자라는 계약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차 고객님께서 알고 계시고 동의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린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안심이 되면서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제 이름이 서류상 정보에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저와 김준혁 씨는 현재 별거 중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지만 최근 그의 모든 재정적 결정에 대해 저는 전혀 상의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대출과 관련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 대신 서명하도록 위임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제 서명 없이 제가 참여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있다면 저는 그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직원은 네라고 작게 대답하고는 더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추가로 설명해 드리자면 가족관계 확인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자료일 뿐 고객님의 신분증과 대조된 자필 서명이 없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고객님 이름이 포함된 어떤 계약이든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셔야 유효합니다. 그 말을 듣자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서류에 명확하게 기록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준혁 씨의 대출에 참여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은행을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메모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누군가 고객님을 사칭하여 연락해 올 경우 반드시 저희 은행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시고 낯선 번호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등록된 고객님 번호로만 연락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손님들이 음료를 주문하는 소리, 수진이가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했지만 제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언니? 은행이야? 저는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준혁이 오빠 얘기하는 것 같던데 또 무슨 일이야? 저는 통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가족관계 확인서라는 부분에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서류에 언니 이름을 넣었다고? 와, 진짜.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가족까지 끌어들여서 자기 두려움을 덜려고 하나 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냥 정보만 기재한 거라 아직 심각한 건 아니야. 은행에서 절차대로 확인 전화를 해준 게 다행이지.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거야. 수진이는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화나. 예전에는 언니 무시하고 카드 정지시키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가 급하니까 아내를 기억해냈네. 그것도 아내 이름을 위험한 곳에 적어 넣는 방식으로. 진짜.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심한 말은 삼키는 것 같았죠. 저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욕하거나 원망하고 싶지도 않아. 그저 나 자신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키고 싶을 뿐이야.
오늘 내가 기쁜 건 적어도 법이 내 서명하지 않음의 편에 서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내 감정을 무시할 수 있지만 서류에 내 서명이 없으면 누구도 나에게 대신 책임지라고 강요할 수 없어.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언니. 계속 그렇게 생각해.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또 사정해도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인생에는 덫이 많은데 모든 덫에 덫이라고 쓰여 있는 건 아니잖아.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며칠 전만 해도 그가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했을 때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은행 설명을 듣고 나니 만약 그때 내가 마음이 약해졌다면 지금쯤 울고 있었을 거야. 작은 문틈으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들어왔고 동네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밥 짓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시댁에서의 어느 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반찬은 가득했지만 마음은 텅 비었던 식탁에 앉아 무시하는 말들을 들으며 숨죽여 밥을 먹던 그 순간을. 그때는 제가 무엇에 갇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저는 아내는 희생해야 한다. 남편과 모든 것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던 일들까지도요. 휴대폰은 여전히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통화 기록을 다시 열어 방금 통화한 은행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이 점심의 전화가 고마워졌습니다. 덕분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빚과 관련이 없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요. 저는 휴대폰을 덮고 수진이를 보며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방금 덫 하나를 피한 것 같아. 그날 오후 제가 아동도서 코너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 닥칠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고 어머님의 목소리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한번 오너라. 가족 문제로 할 얘기가 있으니 꼭 와. 시간 되면 오렴도 보고 싶구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령이었죠.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따가 들를게요. 근처에 있던 수진이가 듣고는 작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야, 언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습니다. 응, 저쪽에서 가족회의라도 하나 봐. 너 이따 퇴근하고 시간 되면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혼자 가면 떨릴 것 같아서. 수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언니. 같이 가줄게. 증인도 필요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언니 옆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해. 어머님 댁으로 가는 길, 차창에는 먼지가 뿌옇게 앉았고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예전에 가족회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없이 작아졌고 항상 신문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은행에서 보낸 이메일을 출력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준혁 씨의 대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힌 서류였죠. 마당에 들어서자 문 앞에 신발 여러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어머님과 준혁 씨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고모님, 삼촌까지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리며 진정하라고 속삭였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익숙한 나무 소파는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서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주버님, 고모님, 삼촌. 어머님은 소파 중앙에 앉아 무릎에 손을 올린 채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옆에는 누구냐? 제 사촌 동생이에요. 저 데려다주고 이따가 지호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요. 어머님은 음하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는 묻지 않으셨죠. 준혁 씨는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은 철했습니다. 그는 인사 대신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버님이 찻잔을 들며 운을 떼셨습니다. 재수 씨, 너희 부부 일 때문에 어른들도 마음이 안 좋다. 집이 조용했는데 네가 애를 데리고 나가버려서 준혁이가 기운이 빠져 사업까지 망치게 생겼어. 네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지 않니?
저는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네, 어른들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고모님이 말을 보탰습니다. 여자들 다 그래. 부부싸움 좀 했다고 진짜 집을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준혁이가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혼자 애쓰고 있다는데 네가 그렇게 나가버리면 더 힘들어지잖아.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저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들, 언제나 인내와 희생이라는 두 단어를 중심으로 맴도는 이야기였죠. 갑자기 준혁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냥 다 말해요. 제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서류에 서명 안 해줘서 은행 일도 막혔어요. 제가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데 이게 아내 맞아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찻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는 소리가 탁 하고 울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준혁이가 네가 서류에 서명을 안 해줘서 은행 일이 막혔다는데 부부 사이에 어려울 때 서로 돕지 않으면 어떡하니? 예전 같았으면 이 대목에서 저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다가 결국 궁지에 몰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방을 열어 비닐 파일에 끼워둔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께 한 번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며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은행에서 확인 후 제게 보내준 이메일을 출력한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공동 채무자나 보증인이 아니며 지금까지 김준혁 씨의 대출과 관련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제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고모님이 안경을 쓰고 서류를 훑어보셨고 아주버님도 고개를 기울여 함께 보셨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준혁 씨는 평정심을 잃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서명해달라고 했잖아. 부부 사이의 빚도 공동의 빚인데 당신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전혀 알지 못했고 상의조차 받지 못한 빚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이에요. 당신이 어디에 뭘 투자했는지, 규모가 어떤지 단 한 번도 제게 물어본 적 없잖아요. 당신이 여유 있을 때는 돈이 당신 것이었고 이제 와서 궁지에 몰린 이 빚은 공동의 것이라니요. 그게 저한테 공평한가요? 방 안은 몇 초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천장의 선풍기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처음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부가 함께 살면서 어려움은 나눠야지. 나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를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저는 어머님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님도 평생 여자로 살아오셨잖아요.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이가 제 카드를 정지시키고 내 돈 없이 살아보라고 했을 때, 제 월급을 무시했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누가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셨나요? 저는 그래도 이 집에 남아서 살림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제 돈으로 제 아이를 키우고 겨우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큰 빚에 함께 묶여야 하나요? 만약 제가 서명했는데 나중에 갚지 못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지옥까지 그 짐을 져야 하나요? 어머님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수진이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살짝 움직였지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들 해라. 법적으로 재수씨가 서명 안 하면 은행에서도 강요할 수 없는 일이야. 준혁이 네가 사업하다 실수한 거면 네가 책임져야지. 모두가 너랑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자가 사업하면 실패도 각오해야 하는 법이다. 그 말에 준혁 씨는 형을 쏘아봤지만 아주버님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당연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오랫동안 앉아있던 가장 낮은 자리의 의자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높이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제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한 글자 한 글자, 크지는 않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오빠 빚은 오빠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지호는 제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누구든 오빠를 돕는 걸 막지는 않겠어요. 어머님이든 아주버님이든 다른 분들이 오빠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신다면 저도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던 시기를 지났습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타일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도 따라 일어서며 제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테이블 구석에서 누군가 실수로 숟가락을 접시에 떨어뜨렸습니다. 금속과 도자기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예전과는 달라진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아직 문을 열지 않으셨고 골목에는 저와 차 소리뿐이었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은 여전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삐걱거리는 선풍기, 그리고 수진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 책상 한가운데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그 세 글자를 봤을 때 심장이 저려왔지만 오늘 제 손은 집을 나설 때처럼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턱을 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봐. 틀린 거 있으면 고치기 힘들어. 저는 펜을 들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현주소, 이혼 사유.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치관의 차이, 상호 존중 부재라고 적었습니다. 모든 상처를 종이 위에 다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당사자만이 아는 법이니까요. 맞은편에 앉은 젊은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과 수입은 모두 보호받습니다. 김준혁 씨의 어떤 대출에도 공동 명의로 서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이라는 말,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명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저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언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마. 우리 이모랑 지호랑 나도 다 언니 옆에 있을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낯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없었어. 말을 마치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좁은 사무실의 세종이 냄새와 밖에서 흘러들어온 커피향이 섞여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익숙한 두 글자, 준혁 씨가 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햇볕이 가게 앞 유리를 뚫고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제가 할인 도서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말라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문틀 앞에 서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혁 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군. 내가 겨우 부탁 좀 했다고 그렇게 돌아서? 지호 생각은 안 해? 저는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지호에게는 아빠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아빠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기분 좋을 땐 돈을 함부로 쓰고 손해를 보면 아내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됐어. 집에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집도 그대로 있고 어머니도 많이 누그러지셨어. 당신이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남들이 비웃잖아. 저는 준혁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한숨 한 번에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과거에 매달리려는 한 남자만 보일 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접어두었던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예요. 저는 더 이상 나를 무시하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그건 내 문제예요. 아빠로서의 역할은 당신이 의무를 다한다면 여전히 아들을 만날 권리가 있어요. 준혁 씨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 걸음 물러섰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떠나고 싶은 거야? 구청에 간 날
저는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갇혀있던 어두운 방에서 막 걸어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상담실, 낡은 나무 책상, 삐걱거리는 천장 선풍기. 조정위원이 가운데 앉았고 저와 준혁 씨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북카페 앞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말라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고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더 이상 서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제 모든 경제권을 통제하고 카드를 정지시키고 제 모든 지출을 막았으며 제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스스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을 마치자 예전에 비슷한 방에 앉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준혁 씨의 말만 믿고 대출 서류에 함께 서명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엇에 서명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혼 서류의 한 글자 한 글자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준혁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준혁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집을 나가서 가정이 파탄났는데 이제 와서 이혼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내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정위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네요. 부부 갈등은 양쪽이 함께 돌아봐야지 모든 책임을 한쪽으로만 돌리시면 안 되죠.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직 당신 사랑해.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변하겠다고 약속할게.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것이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인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정위원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준혁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상담실에는 선풍기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에 몇 자를 적고는 내용을 다시 읽은 뒤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혼 결정문을 받은 날 저는 구청문을 나섰습니다. 손안에 얇은 종이 한 장, 마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깨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시댁을 나설 때처럼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문득 준혁 씨가 경멸적으로 뱉었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내 돈 없이 한번 살아봐. 그날 그 말은 비수 같았지만 오늘 그 말은 그저 제 인생 밖으로 밀려난 한 남자의 낡은 말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북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향과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책을 정리하다가 저를 보고는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수진이가 달려나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활기차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죠. 이제부터 언니는 언니 인생 사는 거야. 다른 누구의 인생도 아니고. 구석에서 색칠 공부를 하던 지호가 저를 보고는 달려와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온 거야? 저는 몸을 숙여 아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에 맞닿은 아이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했던 것은 명목뿐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바로 이 평화였다는 것을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준혁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바라보다가 전원을 껐습니다. 화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 이제 그 사람 돈 없이 사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잘 살 수 있어. 아니, 더 잘 살 거야. 수진이도 따라 웃었고 옆에 서 있던 김 사장님도 온화한 눈으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됐다. 이제 내 자신과 내 아이만 챙기면 돼. 바로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두꺼운 원고 뭉치를 들고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쓴 글이 좀 있는데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원고를 받아들고 표지를 가볍게 쓸어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낯설지만 익숙한 설레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네, 여기 두고 가세요. 이따 오후에 읽어볼게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요. 지호가 제 손을 끌며 아동 도서 코너로 가자고 졸랐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고 문 위에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 작은 북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고개 숙인 여자에서 고개 드는 여자로 저를 변화시켜준 바로 그곳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복수는 준혁 씨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새 책 냄새와 나지막한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문은 낡은 곳을 떠날 용기를 냈을 때만 열린다는 것을요. 저는 결혼이란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 또한 지킬 가치가 있는 소중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강해서가 아니라 제가 필요한 것을 말할 용기를 냈고 무시당했을 때 떠날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혹은 여러분의 생각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놓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삶의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요.